안녕하세요. CR국어의 안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 초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과연 국어학원을 다닐 것이냐, 논술학원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보내지 않고 영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집에 책을만 읽힐 것이냐. 자, 이런 좀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 아이도 현재 초6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등부터 고3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과 또 국어, 논술, 독서, 지도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원스레 정답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죠. 이런저런 정보가 아주 넘쳐나지만 과연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척 헛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강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뇌과학적인 측면과 자, 그리고 의미 단위 읽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펜을 좀. 네, 뇌과학하고 의미 단위 읽기 이론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책 읽어주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중등 필독서 목록을 정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큰 적이죠.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책 읽기와 스마트폰 어떻게 이 문제를 줄일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원래 강의의 어떤 그 동영상 제작의 어떤 주제가 학원 수업 시스템을 홍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쭉 정리하다 보니 아주 주제가 3000%로 샜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바로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방면에 제가 오랜 경험자로서 전문가로서 제가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보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CR9 홍보가 아니고 오로지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초등부터 중2, 3까지 고등까지 필요한 독서의 방법과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오늘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 주제는 논술과 글쓰기, 그리고 국어 학습, 한자 학습에 이르기까지 국어 영역 전반에 걸쳐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일부 주제인 독서에 대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초6이죠? 곧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영수 학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머님들, 어떤 과목을 일주일에 무슨 요일 며칠씩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까? 보낼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과목을 현재 주중에 며칠을 보내고 계신지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간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서를 얘기한다면서 제가 웬 무슨 영수학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느냐? 이렇게 웬 뜬금포?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머님들,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독서와 연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시간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독서가 중요하다고 방법을 안다고 한들 서말 구수도 깨워야 법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댕기느라고 주중 시간을 다 거기에 써야 한다면,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머리에 어떤 여유가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 늦은 시간에 밥 먹거나 책을 읽으라 하면 아이들의 책을 읽고 싶겠어요? 아마도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힘드니까 스마트폰 집어들고 엄마 나 조금만 스마트폰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말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가 힘든데 피곤한데 약간의 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주중에 학원 시간을 꽉 차 있는 학생의 아이의 경우에는 독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학원이 없을 때 책 읽으라 할 수 있습니까? 주중에 그렇게 힘든데? 자, 아무리 설득하고 용돈과 선물을 투척하면서 당근을 날려봐도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더 이상은 안 먹히기 쉽죠. 참 고민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어머님들께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을 선택하는 가능한 선택지가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을 뺀 상태예요. 자, 과학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염두에 두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수를 안 보내고 논술 국어를 안 보내고 집에서 오로지 책만 많이 읽힌다. 여러분, 학원을 아무데도 안 보내고 책만 읽혀요. 이것은 정말 최고의 방법이죠. 이거 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푸르미 아빠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독서교육 전문가. 푸르미 아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학원을 안 보내고 말이 막 헛나오네. 학원을 안 보내고 책만 읽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수학은 보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과연 가능합니까? 너무나 이상적이죠? 이런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영수만 보내고 논술 국어는 안 보내는데 영수만 보내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힌다? 이거 가능만 하다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 들어옵니다. 영수, 월수금, 화목, 토까지 다 5일 내지 6일이 차이는데 아이들이 돌아와서 밥 먹거나 쉬고 나서 책을 읽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읽히려면 어머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엄마의 정말 피가 정말 피눈물이 있어야지만 이 영수를 다 시키는 가운데에서 독서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수를 보내고 논술 국어를 다 보낸다? 아이가 거의 무지 힘들 것입니다. 자, 영수 보내고 국어는 안 보내고 논술만 보낸다? 자, 중등 때 국어를 하지 않고 논술만 한다? 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러한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영수 보내고 논술은 안 보내고 논술만 하는 것과 국어만 하는 것은 상당히 둘 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역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영수만 보내고 국어 논술은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국어 논술을 안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가 책을 알아서 읽어주면 좋은데 아이가 책을 싫어하니 안 읽어요. 그 엄마는 할 수 없이 국어 독서 논술은 그냥 아이한테 맡기는데 아이가 안 읽으니 결국은 운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은 독서를 포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선택지 중에서 과연 여러분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것보다 책을 10권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독서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독서를 자발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심화되려면 이때 여러분 심화된다는 말은요 중학교 올라왔을 때 초6이나 중등에 올라왔을 때 아이들의 자발적인 독서라고 하는 건요 적어도 책의 분량이 250쪽 이상 되는 분량을 너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 때 읽었던 책들 가지고 노닥거린다? 이거는 중등 수준에 맞는 독서가 아니죠. 이건 독서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책들 250쪽 분량 이상의 어떤 그런 책들을 읽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주중에 최소한 2일이나 3일 이상의 시간을 비워야 아마 여유롭게 읽을 것입니다. 학원을 꼭 가야 된다면
중등 때 학교 일찍 끝나니까 뭐 5시 정도 학원을 가서 7시, 8시 학원을 끝내고 와서 저녁 먹고 한 9시부터라도 주중에 최소한 3일 이상 시간을 비워서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해 줘야만이 이게 가능하죠. 자, 자유로운 시간이, 자, 학원의 숙제나 또 기계적 학습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매일 3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독서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유로운 시간이 매일 3시간 있는데 만약 그 시간을 책을 읽는데 쓰지 않고 그 자유로운 가용 시간 중에 여유 시간 중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참.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혹은 겨울방학, 중학교 들어간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 시간표를 쭉 설계해 봤을 때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까? 물론 겨울방학 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편이 되겠네요. 그러나 3월 달에 기약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이면 아주 성공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시간을 독서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아이가 있을 거야. 초6, 중1 아이들이. 평균 한두 시간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인 편이네요. 그리고 1시간 이내만 되어도 그나마 그건 기본은 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에 넣어오는 책을 아이가 읽긴 있는데 그 시간에 글책은 읽지 않고 학습 만화책만 주로 본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스마트폰 게임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뭐 참을만 하죠. 그래 그거라도 봐라. 이렇게 참을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글책을 읽지 않고 학습 만화책만 본다면 과연 그 아이의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안 되진 않지만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 만화책은 독서력 향상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6학년 이후에 와서 아이가 영수학원 다니고 뭐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책은 거의 안 읽고 쉴 때 학습 만화책 조금 보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뭐 폰게임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거의 나중에 중학교 때 국어 성적 90점 이상 맞기 힘들고요. 수행평가 글쓰기 어려움이 있고요. 고등 올라갔을 때 내신 국어, 수능 국어 합해서 3등급 이상, 3등급 급자 받았네요. 3등급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경험상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책 읽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읽기의 성공 핵심은 그래서 책 읽기의 성공 핵심은 바로 학습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되 그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차단된 영원히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책 읽기 방법만을 말하지 않고 주제 넘게 영수 학습 시간 그리고 스마트폰 조절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책 읽기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 읽기의 방법, 책 읽기의 목록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책 읽기의 정서적 환경이라는 점을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이런 학습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 시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수학은 피할 수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2, 3일 걸리겠네요. 그 다음은 영어가 돼. 영어를 뭐 적어도 이틀 내지 3일이 가는데요. 이 영어가 정말 문제가 많이 되더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수학은 피할 수 없으니까 수학을 다니면서 독서하려면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데 영어를 가는 순간 이게 다 무너지게 돼요. 영어학원 다니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학원 다니게 되면 학원 가기 전에 전날 숙제해야 됩니다. 단어 암기해야 돼. 문법 암기해야 돼. 독해 레슨이 숙제해야 되죠. 숙제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2, 3일을 기본으로 가고 그걸 가기 위해서 앞에 뒤에 집에 와서 가기 전에 숙제할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영어가 수학보다 초등 때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습니까? 영어는 학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학습이 아니고 언어의 영역인데 사실 영어하고는 대부분 다 영어를 언어가 아닌 학습의 영역으로 접근하죠. 영어 단어, 주구장창 암기시키죠? 문법 암기시키죠? 이걸 기억해서 끝날 정도로 각인시킵니다. 그거 엄청 반복시켜요. 테스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서, 집에 못 가고 남아서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하기도 싫어지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요, 저학년 1, 2학년 때 영어학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이 상당수 아이들이 영어학원 때문에 튀기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영어학원 학습 패턴에 대해서 성공한 아이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다 아시죠? 자, 이런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이 학원, 저거 학원, 영어학원 전전하다가 이 과에 저 과에 전전하다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어를 대충 포기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내신 들으러 영어학원 다니다가 결국은 영포자, 이런 영포자는요. 대학 진학 어떤 수능 등급으로 봤을 때 수능 영어 등급 4등급이 합니다. 저는 이런 애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내신을 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 3년, 고 3년까지 내리 영어 학원 다닙니다. 시험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가서 영어 단어 암기, 그다음 문장 전체 통째로 암기 하다 끝납니다.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는 무한병 쏟아가지고 특강 듣죠.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 3등급 나오면 성공이고요. 왜냐하면 1, 2등급은 정말 언터처블 그 레벨들이 있어요. 3등급 나오면 성공입니다. 2등급 나오는 경우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이건 저의 소위 뇌피셜, 저의 어떤 그 상상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르치면서 아이들로부터 확인한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 국어선생님이 왜 갑자기 영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웃기는 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영어학원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요. 영어학원이 환경적으로 아이한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초등 때 영어 기반을 다시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때 내신 영어나 수능 영어 이런 것들 왜 학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피하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영수만으로 학원 시간이 꽉 차기 때문에 아이가 논술이나 국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진짜 안 돼요. 억지로 엄마가 끌고 옵니다. 주말에. 월화수목금 영수가 차겠으니까. 그 토요일에 아이가 학원에 오고 싶겠어요? 얼굴이 막 인상을 뒷박 쓰고 와가지고요. 선생님부터 막 꼬나봅니다. 내가 영어 다니기 싫어서, 국어 다니기 싫어서 끌려왔는데 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나. 꼴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국어 수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논술 수업이 되겠어요? 억지로 착한 아이는 엄마가 끌고 와서 억지로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이미 스트레스가 만땅을 차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어하고 나서 숙제 수준이 떨어지고요. 책을 읽어도 대충 읽고 와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학원 돈 들이고 학원 다니는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결국은 흐지부지 다니다 학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의 독서 교육을 만약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 스스로 책 읽기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아이가 어떤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 방법과 시간을 잘 설계하는 것이 국어 학습 그리고 독서 논술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드리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양일쌤 대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겠는데 어머님들 제가 영어 학습법은요. 영어를 언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방법은요. 제가 외국에 나가거나 국제학교 다니거나 단기 유학 갔다 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국내에서 순수 토종 방법으로 공부한 학습법인데요. 제 아이의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초등 때 영어의 기본을 닦아놓고요. 네? 그러니까 중등 때 영어를 안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초등 때 영어를 꺼내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초등 때 영어 다닌다면 영어 학원은 절대 비춥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신에 언어적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언어적인 접근법이죠. 언어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DVD 학습법을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강추합니다. 그래서 초등 때 이런 영어를 언어적으로 접근해서 아이가 좀 익숙해진다면, 자, 중등 때부터 영어학원을 안 다니고 대신 그 시간에 논술과 국어를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내신 때 시험 대비만 합니다. 그러면 시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학습의 목적은 중등 때는 영어의 힘을 빼자.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국어와 논술에 투자해서 고등 대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1, 2 때 독서 논술의 기본을 익히고, 이때 논술의 기본은요, 토의와 토론과 논술과 글쓰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독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중1 때 국어의 기본을 익힙니다. 이때 국어의 기본은 문학, 문법, 독서, 독해론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등 때 영어 학원 절대 비추고요. 제 아이 같은 경우는요, 초1, 2 때 경험담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습을 DVD나 이런 것들 많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초등 들어가니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왜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초등 때 영어 학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테스트를 봤는데 최상의 레벨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기계적인 단어 암기, 그리고 문법 개념, 학습 패턴 때문에 영어에 점차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심 끝에 이 아이가 정말 영어를 싫어하게 될까봐 고심하다가, 물론 학습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영어에 흥미를 잃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영어 DVD를 중심으로 집에서 엄마가 들려주고 아이 스스로 그거를 하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학년 때부터 3, 4, 5, 6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해리포터 영어 원서를 직접 읽고 해석하고요. 해리포터 DVD, 영어 DVD를 자막 없이 잘 이해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시타임즈를 직독직해 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패턴을 갔을 때 중고등을 거치면서 적어도 영포자는 되지 않겠구나. 수능 영어 1등급이나 영어 내신 1, 2등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직은 소망이죠. 뭐, 이거 해봐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신은 4%까지만, 즉 100명 중에서 4명까지만 1등급인 거 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에 저희 아이는 아직 현재 학원을 수학만 보내고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코딩 학원 외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책 읽기 할 시간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학습법이 여러분들 물론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모든 아이가 통하는 방법은 역시 아니죠. 이 방법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향과 학습 능력에 맞게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간의 좌충우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절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 주제인 독서 책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대체 일단 책 읽기를 논술 학원이나 방문 학습에 의지해서 시키는 이런 방법 저는 비추합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물론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뭐 아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돈만 날린다는 거죠. 자, 예컨대 초중등 때 글쓰기를 보여주시고 노트에 적어서 결과물을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와, 엄마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와, 서본결 맞춰 쓰고 막 단어가 현란하고 막 아이가 쓰는 문장이 아이가 일기에 쓰는 어떤 그런 수준과는 차이가 날 만큼 너무나 잘 써져 오는 거예요. 응? 자, 예컨대 뭐 H논술, JP, J 플라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비추합니다. 물론 이 방법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독서 목록은 남고 워크북은 남습니다만은, 아이가 쓴 글은 남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목록만 상장은 남을 뿐이고요. 아이의 독서력, 토익 토론 능력이 과연 향상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교수소 같은 곳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그룹으로 지도하시면서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왜 제가 비추었느냐? 그 비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책 이상을 익힙니다. 저 때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죠. 왜? 시간이 많으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초고로 올라가면서요, 분량이 200쪽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글밥이 있죠? 두께가 아주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런 책을요, 과연 일책을 정말 정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정말 읽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방문학습 선생님이나 학원에서는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머니들 학원에서 많이 읽혀주기를 바라니까 두꺼운 책 읽네? 이 어려운 책 읽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은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때문에 학원에서는 또 선생님들은 이 책을 안 읽어와도요, 어쨌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치 그냥 강행합니다. 안 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워크북 그냥 칸 채우고 글쓰기 시켜서요. 그냥 선생님이 짜준 틀에 맞춰서 그냥 써내요. 여기에 칸 채웁니다. 질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고 생기는 질문을 아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워크북에 써 있어요. 여러분, 독서의 목적은 뭡니까?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그 다음에 이 사고의 끈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워크북에 있는 선생님 질문, 여기 답을 적어요. 답을 좀 틀리면 선생님이 정정해 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네모칸 채우는 이런 게 독서 논술입니까?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결과만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만족해 하십니다.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림으로 치면 밑그림 다 그려주고 여기 색깔 채우는 겁니다. 잘 그려 보이죠? 과연 아이가 나중에 돌고래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내지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때라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초고학년 수준에서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늘리는 방법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냐고요? 저는 알고 있죠.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말 그러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방법은요, 집에서 스스로 책 읽게 되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영수하고 다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좀 확보했는데 아이가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핸드폰 게임하고 싶어요.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엄청 고난도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마비되고요. 그 자극적인 흥미로운 그 유혹자 앞에서 순식간 무너지면서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시간도둑. 유튜브, 폰게임, 카톡, 페이북, 인스타, 트위터 등의 SNS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한두 시간 그냥 훅 지나가죠. 어머님들 잘 아십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스마트폰 합니다. 즐겁죠. 자, 독서의 적은 그래서 과도한 영수학원과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책 읽기를 성공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제 본 주제인 독서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 그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뇌과학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요? 뇌과학 측면에서 대뇌 전두엽 있죠? 이 전두엽은 이성과 성을 다 아시는 거죠? 제3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성의 뇌라고 부르죠. 반면에 뇌 안쪽에 있는 간뇌, 중뇌에 있는 변연계, 간뇌 변연계는요, 본능과 충동, 쾌락, 감성을 담당합니다. 제2의 뇌, 포이류의 뇌, 쾌락 중추라고 부르죠. 자, 청소년기에는 이 변연계가 이미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은 이미 이건 거의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전두엽은요, 아직 형성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른보다도 훨씬 더 충동과 쾌락에 쉽게 빠지는 거죠. 어른도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그냥 빠져드는데 아이들은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독서는요, 일단 흥미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전두엽의 그러니까 쾌락 중추를 일단 반출시켜주는 흥미가 있으니까.
쾌락 충동을 만족시켜주면서 이성 중추인 전두엽에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이중적 작용을 해요. 마술 같은 거죠. 물론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억지로 믿는 거 말고요. 스스로 읽어요. 스스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읽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한테 부탁하고 요청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일순간뿐이고 한두 번은 그냥 뭐 통하지만 그때뿐이고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그 방법으로 잠자리 책 읽어주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니 이거는 유치원 때나 유아 때 하는 거지, 초고학년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유치원 유아 때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 중 1, 2, 3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3까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면 왜 가능하냐면요. 좋은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는 순간 아이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는 이상 읽어주는 순간 잠자리에서 아이가 절대 노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재밌잖아요. 그것도 잠자리에 누워서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읽어줘? 나는 가만히 있고 들어보니까 막 얘기가 재미있어져. 상상성으로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걸 거부한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변연계의 쾌락 충동을 자극해주는데. 자,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초고 이상이라면 책 읽기 할 때 그 책의 분량은요, 200쪽 이상, 250쪽 이상의 글밥이 있는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좀 짧은 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저는 200쪽 근처에서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그런 책이 뭐가 있냐고요? 제가 재미있는 책을 이따가 목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요.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게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일단 중등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중등 말고 고등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등 이후 내신, 국어, 수능, 사회 과목, 뭐 영어, 수학 할 것이 모든 과목에서 하위 등급을 유지하기엔 정말 기반을 다지는데, 정말 절대적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혹시 여기에 스스로 책 읽기가 가능한 아이도 그런 어머님도 여기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들어보시고 일단 읽지 않은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예 혼자서는 사실상 스스로 읽기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죠. 책을 스스로 읽기를 좋아하고 과연 타고난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해요. 누가요? 누가요? 네네. 누가 해야 됩니까?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이죠. 네? 부모님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예요. 네. 저도 합니다. 저도. 네. 만들어준다는 게 뭡니까? 아이가 스스로 책과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인해준다는 거죠. 강요하거나 억지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노력해서 아이가 좋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잠자리야, 읽어주기. 자. 초저라면 밤 9시, 11시 사이, 초고라면 10시, 12시, 중1이라면 11시, 12시 사이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참고할 만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옥명호 씨가 지은 아빠가 책을 읽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 200페이지가 안 되는 조금만 문고판 책인데요. 금방 읽혀요. 이거 2시간이면 다 읽었습니다. 읽어도. 이 책도 저도 읽고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아빠가 제목이다 보니까 아빠한테만 시키는 어머니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빠가 저도 해보니까 제가 물론 먼저 시작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날, 불가능한 날이 있을 때는 제 아내가 대신해 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3개월만 하면 일단 성공이에요. 성공. 한 달만 해도 성공. 아니, 2주일, 초반 2주일만 내딛다 연속에 읽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 경험담 말씀을 드릴게요. 제 둘째가 초6인 남자인데요. 책 읽기 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이거 핸드폰 엄마 거 갖다가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맨날 제품 없으니까 게임 구경만 하고 가끔 피방에 가서 막 게임하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떡하나.
얘가 명세 국원생 아들인데 얘가 진짜 책도 안 읽고 머리 통통 비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책을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든 책이 바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입니다. 320쪽. 와, 제가 이걸 들고요. 고민을 진짜 했어요. 책을 들어보니까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심을 하고 하루에 2, 30쪽씩, 많을 때는 50쪽, 60쪽까지 읽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한 10일 걸려서 이 책을 진짜 눈 딱 감고 읽었어요. 마지막 한 300쪽까지 갔을 때, 와, 너무 스스로 감동이 되고 막 진짜, 뿌듯했어요, 진짜. 그 아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 읽을 때 아이가 진짜,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감동이 되네요. 그때, 처음 읽을 때 시간을 떠올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책이 정말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압니다. 상상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 한 주 한 주 묘사와 그 동물들의 세계, 우화적 이야기인데 그 안에 정말 삶의 희노애락과 라이프 스토리와 어떤 교훈적 가치관과 삶의 어떤 멋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꼭 남녀 구분 없이 다 아이를 좋아합니다. 자, 다음 책 볼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은요,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요. 아이가 과학을 좋아해서 해저인말이라고 하는 시공주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원전인데요. 무려 페이지가 600쪽. 와, 여기 두께 보이십니까? 두께? 여기 두께 보이세요? 여기 두께 보이시죠? 이 책을 제가 샀습니다. 사놓고 또 봤습니다. 한참. 저걸 읽기니까 되겠다. 읽어줘야지. 그리고 이걸 읽고 들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와, 처음 챕터가 50페이지 넘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으니까 처음부터 그날 많이 읽어주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진짜 아파가지고 첫 번째 날에 보통 30페이지 이내에 있는데 글밥도 정말 글자 작고 글밥 분량도 많은데 이걸 60페이지 가까이 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가. 저는 책을 택할 때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요. 일단 축약본이나 그 다음에 그 어린이본, 예? 이런 것들은 좀 초저가 아니면 초고 이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읽지 마세요. 반드시 가능하면 원전 완역본을 읽기를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원전에 들어있는 작가의 섬세한 묘사와 문장, 흐름과 인물의 심리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절대 강추합니다. 그리고 축약본에서는요, 스토리의 그 줄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상력이 많이 실종이 돼요. 제가 이 책을요, 한 400쪽까지 진짜, 꾸역꾸역 정말 눈물 나게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책 읽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막 제가 졸고 있다 막 깨기도 하고요. 아이가, 아빠, 뭐해? 아빠, 이렇게 마치 지청구를 들으면서, 정말 눈을 까집어가면서 읽어줬습니다. 한 400쪽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책을 나 혼자만 읽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거 이 뒷부분 책이 궁금하지 않니? 내일 학교 갔을 때 읽어보면 어때?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얘가 다음 날 가서 읽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성공이죠. 아이가 이 책 갖고 와서 혼자 그 뒷부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책은요, 그 아이가 이걸 해저인말 읽고 가니까 해저인말 작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줄 베른이죠. 근데 줄 베른이 과학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과학 소설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번역된 것은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 80%, 90%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쭉 도서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이걸 좋아하니까 줄 베른 책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에 줄 베른 책을 제가 쭉 구입해서 넣어줬습니다. 읽어주기 시작했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구소 여행 등등등.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다 제가 읽어주고요. 역시 또 제가 한 3분의 2쯤은 제가 읽어주고 나머지는 지 혼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소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책부터는요, 책을 이제 사줘야 되는데 그 책이 사주기에 돈이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빨리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줄 베른의 나머지 전집들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왕창 빌리니까 엄청나게 책이 많더라고요. 그 책을 다 빌려서 저희 아들은요, 현재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줄 베른 전집 약 한 15권 가까이 그걸 다 읽었습니다. 책 분량이 보통 최소한 250페이지 이상인 것들이에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불과 이런 일이
6개월 이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완독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 흥미가 생겼고요. 이 과학의 흥미는 덤으로 생긴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주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뭘 읽힐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그 다음 읽은 책으로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7권짜리예요. 한 권당 250쪽입니다. 곱하면 7, 24, 7, 5, 35, 1800페이지가 됩니다. 이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친 거죠. 그 읽어주는 즐거움과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너무 제가 빠진 나머지 제가 오버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에바라고 하더라고요. 참, 내가 너무 에바했죠. 아무튼 이걸 시작해서 지금 상당 부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자, 여자아이들한테는 버드나무와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해리포터 이런 것들은 제가 권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자기계발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 디자인 쪽, 음악 쪽, 과학 쪽,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IT나 컴퓨터 분야도 있고요. 저희 아이는 IT나 컴퓨터 코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인물 이야기 자서전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IT 분야라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손정희, 저커버그 등등등. 마윈, 화학 쪽이라면 뉴턴, 아인슈타인, 패션 디자인, 가브리엘 샤넬, 엔추어, 페라리, 미술이라면 모네, 피카소, 고, 프리다 칼로 같은 이런 책을 사준 겁니다. 읽어줘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요. 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인물, 이 비전적인 성공 인물들이 보여준 삶의 파노라마와 그 분야에서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어떤 도움받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는 충분히 감동받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 다 좋은데 선생님, 그럼 저는 제가 직장맘이고요.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 남편도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부모가 여건상 책 읽어주기 어렵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학원에 맡기는 게 최선이겠죠. 차선이겠죠. 그러나 어머니들 이런 경우 학원에 맡기는 경우는 스스로 읽기 하고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책 읽고 좋은 학원을 만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독서교육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그런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학원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책 읽어주기 효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일단 아이가 혼자 읽는 아이요. 혼자 읽는 책을 읽을 때 문자를 접할까? 문자는 시각적인 매체이니까 시각으로 문자를 접하죠. 시각을 통해서 스스로 아이가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글자 자체에 뇌의 몰입도가 일차적으로 묶입니다. 묶여요. 글자에 묶입니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청각으로 엄마 아빠가 읽어줄 경우는요. 청각 자극은 일단 누워서 듣지 않습니까? 누워드리니까 소리가 집중적으로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아이는 그 뇌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흥미와 몰입도를 아이가 경험하게 돼요. 어렸을 때 아이에게 동화구연 해줘 보신 적 있죠? 옛날에 호랑이가 왕 살았어요. 이런 동화구연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흥미와 몰입도를 줍니까?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청각으로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변화가 가져오느냐? 일단 스스로 책 읽기 가능해지고요. 아이가 다음날 책을 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서 읽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비밀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의미 단위 읽기 훈련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고요. 열매입니다. 이게 중고등 국어, 내신 국어, 수능 국어 연결되는 정말 커다란 일생일 때 나중에 어른 돼서 쓸 수 있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의미 단위 읽기 훈련. 과연 이게 뭘까요? 이게 과연 뭐길래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집중하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 단위 읽기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의미 단위란요,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위인데요. 우리 문장을 치면 하나의 주어나 하나의 주어 목적어 서로 다시 말하면 주요 성분이라 부르죠. 문법의 주요 성분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문장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의 주어 서로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가리키는 거죠. 통상 마침표가 찍힌 문장이 쭉 하나 있다면요. 그 마침표 찍힌 문장 안에 의미 단위가 짧은 건 하나예요. 철수는 학생이다. 양일쌤은 짱이다. 의미 단위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침표가 찍힌 그 한 문장 안에 의미 단위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둘, 셋, 넷, 다섯, 10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하나의 문장 안에 의미 단위가 10개 엄청 많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아이들이 독해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장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독서인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겪는 이런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의미 단위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요. 아이들이 그것을요. 독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의미가 구분되는 거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만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화를 처음 볼 때는 좀 어색해서 속도가 안 나지만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리 시작해요. 그리고 한 의미 단위를 쉽게 파악합니다. 그런 것처럼 독서력이 쌓이게 되면요. 한 그 복잡한 문장 안에 의미 단위에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자연스럽게 찾을 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 문장 그 의미 단위에 대해서도 주요 성분을 중심으로 나머지 성분들의 관계, 수식 관계 같은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착목하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냥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의미 구조가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거죠. 이것이 잘 되면 독해력, 이해력,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어휘력, 이해력, 그리고 좀 넓히면 글을 읽고 정리하는 능력, 추상화 능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를 읽은 다음 말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다시 말해서 글로 바꾸는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게 바로 의미 단위 읽기 훈련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서 복잡한 문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것이 고등의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됐는데요. 저희 학원에 고의 학생 중에 국어 내신 등급 1등급 그리고 수능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학생, 예쁜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 되게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근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이상하게 1등급 탑이 안 나고 항상 1등급 꽃머리에 달랑달랑해요. 그리고 수능도 조금 컨디션 안 좋을 때는 2등급 위까지 나옵니다. 제가 대체 얘는 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지? 제가 그 학생의 시험지 몇 개 안 틀리니 갖고 와서 틀린 문제를 봤더니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학생이 왜 여기서 막혀 있느냐? 그 학생은요. 시험지 같은 게 객관식 선지를 볼 때 단어를 출제자들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죠. 단어를 눈에 안 띄게 살짝 바꿔치기 하거나요.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꼬아 넣어가지고 의미 단위를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아이가 세매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놓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의미 이해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이 학생은요. 어휘력이 약해요. 문제 공부한 건 잘 푸는데요. 내신 공부할 때 정리한 내용에 자기가 준비하고 문제 풀 때 안 나온 단어가 튀어나오면요. 이 학생은 당황합니다. 예컨대 염세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싫어할 염자에 한자로는 싫어할 염자에 염점 느낀다. 싫어할 염자에 세상 세자 아닙니까? 세상을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살기를 싫어한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의 패시미틱인가요? 그런 단어죠. 반대 의미는 낙관적, 낙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이 학생이. 물론 이게 쉬운 단어 아닙니다만은 문학이나 시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혹은 시에서 화제가 되는 정서 같은 거에서 출제가 간혹 되는 단어입니다. 이걸 모르니 틀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 학생인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올까? 이 학생은 어렸을 때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인데요.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머리는 좋아요. 성실합니다. 이 학생이 현재 등급의 상태가 어떤 레벨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이, 자녀는 어떤 식으로 독서를 시키시겠습니까? 자, 고민되죠? 자, 이제 선생님 그럼 대체 의미 단위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라고 어머님들 지금 궁금해하시죠?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의미단위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려면 일단 문장을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끊어서 의미 단위를 체크하는데 그것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박스에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문장은 제가 직접 장문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부러 좀 복잡하게 문장을 꼬아보려고, 사실 이게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짜리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 마침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문제까지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어머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끊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끊어서 읽힙니다. 자, 널찍하고 탁 트인 전망을, 목적어 끊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질비하게 심어진 버드나무가, 끊고요. 주어니까 잇따라 펼쳐진, 끊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나는, 까지 끊습니다. 오늘 또, 끊고요.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근처의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끊고요. 빵빵거리는 소음을 내며 달리는, 이게 수식어구죠, 하기를. 자동차들을 뒤로 하고, 끊고. 출근길에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신호등 건너목을 건너 바쁘게 뛰어가는 그들을 뒤로 하고, 햇빛이 부서져 아른거리며 희미해지는 공원 산책길 방향으로 느릿느릿 여유있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끊깁니다.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요,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추려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 속에 가장 중심되는 주어가 보이십니까? 찾아보세요. 자, 60단어짜리 한 문장짜리인데, 물론 제가 일부러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문장은 짧은 게 좋은 문장인데,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참고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색깔을 바꿔서 찾아볼까요? 전체 주어는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탁 트인 전말 가지고 있으면 준비하시면 받아가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뭘 꾸밉니까? 호수공원을 꾸며요. 그죠? 그리고, 살고 있는까지도 뭘 꾸밉니까? 나를 꾸며요, 나.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나가 주어입니다. 근데 내가, 의미가 있거나 내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 호수공원 살고 있는데, 그 호수공원은 탁 트인 전말 가지고 있고 버드나무가 잇따라 심어진 그런 곳에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피스텔 근처에 살고 있네요.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들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첫 번째 주어네요. 나는 호수공원에 살고 있다. 첫 번째 V1. 그리고 자, 이걸 지운 다음에 클리어한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겠네요. 너무 복잡해서. 자, 클리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가 전체의 주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으면서 심어진 버드나무가 잇따라 펼쳐진, 여기까지는 호수공원을 꾸미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나를 꾸밉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이게 살고 있는 나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살고 있는 게 V1, 살고 있는 게 V2. 그것도 됩니까? 그 다음에 소음을 달리는 자동차를 뒤로 하고 출근길에 자동차들을 뒤로 보내면서 뒤로 하고 V3.
그리고 사람들 팀에 끼어 복잡거리는 사람들은 출근길 사람들이죠. 그 팀에 끼어 건넙니다. V4. 그리고 바쁘게 뛰어가는 그들을 뒤로 하고 또 그들을 뒤로 하는 V5. 아른거림에 힘해지는 공원 산책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어디로 합니까? 방향으로. 이게 부사어인데요. 발걸음 옮긴다는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자, 발걸음 옮긴다. V6입니다. 6개의 선서가 있네요. 주어 1개. 자, 이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끊어읽기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끊어읽기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키면요, 한번 읽혀보세요. 한번 이런 것들. 아이들 잘 못 끊습니다. 어머님이 잘 끊습니까? 어머님도 어려워하십니다. 저는 훈련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읽기 훈련을 하는 것은요, 바로 아이가 자동적으로 머리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아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자리 책 읽어주기가 중요하고, 그 책 읽는 방법은 바로 호흡을 단위로 끊어서, 의미 있게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문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첫 글자를 골라볼까요, 한번?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데,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1, 2, 3, 4, 5, 6번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있을까요? 나는 호수공원 근처에 살고 있다. 1번, 2번. 자, 호수공원 근처에 살고 있다. 2번. 네, 오피스텔은 널찍하고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3번. 나는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프리랜서이다. 4번. 지금은 햇빛이 따뜻한 계절이다. 5번. 네가 산책을 나온 시간이 8시 무렵이다. 6번. 공원 산책길은 남쪽 방향으로 간다. 남쪽은 추리해야 되겠죠? 이것도 추리해야 되고, 이것도 추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추리해야 되고요. 자, 과연 답은 정답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틀린 건요,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틀린 것은 2, 3, 4, 6번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과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피스텔이 널찍하고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치기 해서 의미 단위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3번, 나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주인공 내가 과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백수인지 알 수 없죠.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죠. 이거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 3번, 4번, 지금은 햇빛이 같은 계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햇빛이 부서진다라고 나와 있죠. 부서진다는 게 눈이 부신다는 거지 따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중에 단어를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8시 무렵일 것이다. 이건 추리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출근길이기 때문에 출근길 시간은 7시부터 8시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남쪽 방향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호수공원에 들어온 내가 걸어갈 때 햇빛이 부서져서 아른거리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른거리는 쪽이니까 해가 뜬 쪽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남쪽이 아니고요. 동쪽 방향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재밌나요? 재미없다고요? 저는 재밌는데.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 밑에 문제 잘렸네. 문제 잘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선지가 뭐가 있을까요? 어법상 틀린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단어.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 틈에 껴. 여러분, 끼여가 아니고요. 끼어가 맞죠. 왜냐하면 내가 끼어 들어간 거니까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문법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 끼여는요. 분석하면 끼다의 끼다. 이는 피동전미사가 쓰인 건데 여기서는 피동이 쓰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고 끼어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문제 풀어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재미있었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분 그 의미단위 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올해 수능 문제, 올해 바로 핫한 문제, 올해 2020년도 수능 국어 문제, 대수능 문제에서 16, 20번 독서 지문의 한 단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베이스주의자는 끊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의 의미 단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간단히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들? 끊어보겠습니다. 색깔도 바꿔야 되네요. 왔다 갔다. 자, 베이스 주자가 전체에 주어져. 그 다음 목적어 뭡니까? 생각의 목적어네. 근데 목적어 수시가 됩니까? 상식적인 생각은 제가 목적어를 압축해 볼게요. 상식적인 생각을 압축하면 그냥 상식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베이스 주자는 상식을 자 정당화하기 위해 자 첫 번째 서술어로 정당화한다. 베이스주의자는 상식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의미 단위네요. 두 번째 의미 단위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의미 단위. 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 다시 말하면 기존의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한다. 자, 정당화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의미. 자, 똑같이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베이스주의자라고 보겠습니다. 베이스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정당합니까?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자, 부사어네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서술어?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한다. 다시 말하면 실용성에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의미 단위가 두 개인 거죠. 베이스 주자의 상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음이 주는 실용성. 여러분들 믿음이 실용성 줍니까? 주죠. 내가 예컨대 날이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이 안 떠있네? 오늘 날씨는 맑겠구나. 우산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더니 옷도 두꺼운 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난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옷도, 적절하게 얇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 활동성을 우리가 훨씬 도와주는 일이 되니까, 어때요? 실용성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일이죠. 자,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두 개의 단위로, 이렇게 두 개의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려면요, 독서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또 세 번째 지문도 대수능 지문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시간상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4줄짜리 문장이네요. 자, 주어 뭡니까? 조약은이네요. 응? 자, 뭘요? 조약은 자, 그들 사이에, 자, 조약은, 자, 국가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겁니다. 그지?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어떻습니까? 조약과 관계없이, 조약과 관계없이 국제사회가 지키고 있는 기범이라는 뜻이네요. 자, 두 개의 주어. 첫 번째 문장에 조약과 자, 주어, S1은 조약이고요. S2는 두 번째 주어는 국제관습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조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의미단위 훈련이 잘 되는, 빨리 정확히 읽으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뇌의 어떤 구조, 의미단위 구조, 읽기 훈련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등학교에서 최고 난도라고 불리는 고2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김훈의 유명한 그 김훈의 산문집 자전거 여행 중에서 일부 질문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 이어서 30년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던져보고 싶죠. 연필. 네? 이해됩니까?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과 새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났다. 저는 기분을 엄청 좋아하고 이 사람 문장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엄청 베껴쓰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분의 문장이 너무 난해하다. 지나치게 수사가 능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그 함축성 그것들의 어떤 그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단위 읽기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주어는 슬픔이네요. 슬픔이 풍화된다. 그럼 풍화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죠. 슬픔이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죠. 저희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저희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참 슬펐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슬픔은 지금 잊혀지고, 슬픔이 잊혀진다는 뜻이죠. 첫 번째 SV네요. 풍화된다. 그래서 그 결과, 30년 지난 무덤, 아마 지금, 김은인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가 그 집단 공동묘지인데, 거기 와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났구나, 시간이. 그 무덤가에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슬픔, 사별과 부재의 슬픔, 돌아가신 후에 그 사별의 슬픔이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다. 같은 의미네요. 슬픔이 슬프지 않다. 슬픔은 풍화된다. 같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슬픔이 슬프지 않다. 세 번째 문장 뭡니까? 새로운 조언에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 슬픔이 바래지는 것이 또 다른 슬픔이다. 그것이 슬펐다. 이거는, 네 번째 문장이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잊는다는 것이 하나의 슬픔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잊는다는 거,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는다는 거, 또 하나의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먼 슬픔이 다가와. 이런 먼 슬픔은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슬픔을 가리키겠죠? 다가와서 가까운 슬픔. 그럼 지금 기문이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 기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단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최근에 묻힌 분들이 있죠. 그 최근에 묻힌 분들, 바로 얼마 전에 묻힌 그 무덤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슬픔인 거죠. 그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 슬픔을 떠올려 보니까 그 잊혀진 슬픔이 지금 얼마 전의 슬픔을 대체해서 지금 나에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풍화의 슬픔. 자, 사라진 슬픔이라고 부르세요. 사라진 슬픔이 본래 여러분들, 슬픔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삶의 어떤 이치 같은 거죠. 슬픔은 그때는 슬프지만 시간 속에서 살고 웃고 기뻐하는 가운데 잊혀집니다. 시간의 무게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논리인 거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울 수 있는 슬픔. 그래서 풍화의 슬픔은 슬픔이지만 가까운 슬픔처럼 어제 돌아가신,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처럼 그렇게 울음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왜? 가슴에 이미 가슴에 새까맣게 가라앉아 있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는 만큼 앉아 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 풍화의 슬픔 본래 그렇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것은 울 수 있는 슬픔이다. 이런 식의 의미 단위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 사이에서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 오래된 슬픔이죠. 울기 시작한 자들, 새로운 슬픔이죠. 그 사이에, 이 무덤 사이에서 봄의 풀들, 자, 생명은 다시 피어납니다. 자연은 흘러간다는 거죠. 인간의 슬픔과 기쁨과 무관하게 자연은 여전히 생명력이 충만하고 인간과 달리 자연은 생명을 이어갑니다.
자,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은밀한 읽기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책 읽기가 잘 되는 부모 아이들에게도 저는 부모가 책 읽어주기를 강추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혼자 잘 읽는데 부모 제가 굳이 읽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잘하는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자,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시겠죠. 물론 충분히 이해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스스로 책 읽기를 많이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공동적으로 속독이 능해요. 그 장점이죠. 그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그와 속독에 반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즉, 속독이 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읽기가 안 돼요. 정밀 독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고2 학생의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정밀한 독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국어 문제 풀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따라서 혼자 읽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도 저는 잠자리에 책을 읽어주면 은밀한 읽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정밀 독서의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줍니다. 호흡을 실어주는 거죠. 호흡을 정지해줍니다. 하나의 주어, 서로, 목적으로 끊어주고요. 자, 이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자, 그래서 수식받는 성분과 수식하는 성분들,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주어 끊고, 목적 끊고, 서로 앞에 끊어주고, 나머지는 이 성분들을 꾸미는 수식 성분이니까 이것들을 수식하는 부분과 수식받는 부분 사이를 역시 끊어주면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얘기네요. 자, 이제 해리포터 브레든, 요즘 저희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히는지. 읽어보면 어떻게 연습할지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버드나무의 푸른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시간상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숲 입구에 들어섰을 때 모를 놀라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가지들이 발밑에 부서져 있었고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나무 등걸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들은 만화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다. 모는 그 버섯들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다. 모는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집까지 뚫고 들어갔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동굴들이 양쪽에서 모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주인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둠이 계속해서 빠르게 사방에서 몰려들고 빛은 홍수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얼굴들이 나타났다. 어깨너머로 무언가가 느껴졌다. 모울은 처음에 그것이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쐐기 모양을 한 작고 사악한 얼굴이 동굴 속에서 모울을 쳐다보고 있었다. 모울이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자. 그것은 곧 사라졌다. 모울은 헛것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모울은 또 다른 동굴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동굴 속에서 싸늘한 눈빛이라는 얼굴이 약간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다. 모울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가까이 있는 동굴에서 멀리 있는 동굴에서 건 수많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참 저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는 지금 스마트폰을 아직 사주지 않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특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SNS 스마트폰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착취한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착취한다. 심리를 정신을 홀리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건 제가 누구한테 가져온 말이고요. 책에서 바뀌어온 말입니다. 이 두 번째만 제가 지어낸 말인데 스마트폰이 22세기 시간 도둑이다. 인생 도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연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변연기에 자극과 충동을 주기 때문에 강력하고 흥분지수가 높죠. 책을 많이 읽히려면 스마트폰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빌 게이츠네요. 14세까지 스마트폰 차단했습니다. 식탁을 사용 못하죠? 취침 전에도 시간 제한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네요. 잡스. 집에서 RP도 사용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IT 기기 자르는 것도 철저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팁입니다. 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의 그 화이 위인전이죠. Y 위인전이 있습니다. 위인전 학습 만화를 보여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좋아하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빌려다가. 그랬더니 거기 이거 지가 읽은 거예요. 거기 읽어보니까 빌 게이츠랑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든가 IT 기기 안 준 거, 제한한 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게 성공적이라는 거기 필요한 이유를 다 아이가 납득을 했어요. 제가 억지로 설득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만 어떻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을 학습 만화책 보고 나서요. 그런 말 더 이상 안 씁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아이가 핸드폰 엄마 걸 씁니다. 핸드폰 개방 시간이 있고요. 시간 제한이 제 폰도 씁니다. 그걸로 폰 게임도 해요. 컴퓨터 게임도 주일에 정도 합니다. 문제는 조절인데요. 계속 줄다리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제한적으로 하게 할 때 나머지 시간에 책 읽기, 그죠? 책 읽어주기, 영어 DVD 보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요. 부모의 노력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줄이고 줄인 중등 필독서문 60권. 이 60권은요. 저희가 오랫동안 중등 독서노트를 가르치면서 필독서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클래식한 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제가 다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또 그 인문 역사, 그다음 사회과학, 그 다음에 정치, 시사 정치, 환경, 그리고 문학, 동서양, 한국 고전, 한국 현대, 동서양 고전, 동서양 고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문학은 다 익히는 게 좋아요. 자, 인문사회가 분야는 난해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쉽기 때문에 읽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술 음악도 있습니다. 자, 문학률을 빼면 좀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읽히고 싶으시다면 학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 목록은 저희 학원 그 네이버 카페 검색하셔서 CR국어 카페 들어가시면 거기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 그걸 출력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동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 독서의 어떤 방법에 대해 솔루션 주려고 한번 제가 제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 봤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학원 선택과 시간 여유, 독서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제작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릴 주제는요. 독서편에 이어서 논술과 글쓰기, 국어 학습에 대해서 한 편씩 올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 논술과 국어 학습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면서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